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100번째 김광석입니다. 이네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익남 시그니처 시리즈죠. 100화입니다. 100화를 기념해서 평상시에는 경제 현안을 여러분들께 좀 분석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생각할 거리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본주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본주의 이 사회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본주의 시대에는 소위 우리는 부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의 원리는 무엇인가? 부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본주의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린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의 정의는 뭘까요? 복잡한 정의를 떠나서 자본주의의 그 정의에 부합하는 핵심 키워드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사유재산의 인정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사람, 뭐죠? 부자죠.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사람, 부자를 인정해준다.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았다면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는 체제, 그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인정해주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부자를 존중해주는 사회, 그게 바로 자본주의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돈에 관한 이야기, 자본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대중적으로 전달해 드릴 때면 꼭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물론 이 그림은 부자를 마치 나쁜 놈, 이기주의적인 자,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의 축적을 인정해주는 사회인데, 근데 사유재산을 축적한 사람을 법이 기반해서, 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기반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을 왜 미워하고 잘못된 거고 이기주의적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생각부터 우리는 버리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자는요, 이 그림에서처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예요. 부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죄송하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하죠. 열심히 성실히 일하지만 계속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자는 자본주의 시스템, 부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히 일하기보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2020년에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전망, 이 책을 낼 때 그 책에 제가 상징처럼 제시했었던 그림입니다. 이걸 K자형 회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20년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정말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정말 이 악물고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스크 끼고 오전 근무, 오후 근무 하시고, 또 퇴근한 다음에 부업하시고 투잡 뛰시고, 정말 그런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을 영위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통장 잔고를 보니까 야 5천만 원이나 쌓였네, 열심히 산 보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던 차에 2020년 21년 집값 등락률이 대략 한 20% 되니까,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 저렴한 것도 20억이잖아요. 20% 오르면 4억 오른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는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5천만 원만큼 부자 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3억 5천만 원만큼 가난해졌다라고 느끼게 되었었죠.
그때를 돌아가 보면 누가 부자가 되는지 여부는 누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누가 자산을 보유했는지, 어떤 자산을 보유했는지 여부였다. 열심히 성실히 일했지만 계단을 내려올 뿐이었고, 자산을 보유한 자는 그냥 뒷짐지고 서 있었지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간 것이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거시경제적으로 나름의 회복이 진전되곤 있었지만 고자산과 고소득자에게는 뚜렷한 회복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였고,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월급쟁이 세입자에게는 그 회복을 전혀 실감할 수 없게 만들었다.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유행했을 만큼 역시 우리는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자본주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 가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은 분명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역시 가난해지기를 원합니까? 내가 설사 가난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만큼은 부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 이 영상을 즐겨 구독하시는 구독자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원리, 부의 원리, 자본주의의 원리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다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인문학적 해석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보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되는 방법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 다 소득이에요. 네 가지 종류의 소득을 모은 것이 소위 말하는 재산이 되겠죠. 그 사유재산을 많이 축적한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재산을 어떻게 축적하냐? 네 가지 소득 경로를 가지고 축적한다. 그럼 첫 번째 경로가 뭡니까? 바로 근로소득. 두 번째가 사업소득. 세 번째가 재산소득. 네 번째가 이전소득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먼저 이전소득은 제끼겠습니다. 이전소득은요, 크게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으로 나뉘는데요. 공적 이전소득은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신다든가, 나라에서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받으신다든가, 이렇게 이전된 거, 이렇게 공적으로 받는 돈, 그게 이전소득의 개념입니다. 공적 이전소득 외에 사적 이전소득도 있죠. 아마도 길 가다가 이렇게 주우면 사적 이전소득이 되겠죠. 근데 이전소득 가지고 부자가 된다 라는 생각은 많이들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소득은 먼저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소득 세 가지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입니다. 저는 오히려 근로소득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바라시는 부자, 혹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녀는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아마도 자기 일 열심히 잘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정말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이고, 김연아 선수는 아니죠 지금은, 손흥민 선수나 이런 훌륭한 인재들처럼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러면서 근로소득을 많이 영위하고 또 그러면서 부자가 되는 그런 경로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도 소득 상위 10%의 고소득층이 되고 또 많은 사회 계층에서 요구하는 그 일자리를 내가 갖게 됨으로써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그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아마도 나의 가치를 끌어올려라 입니다.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지 않고 내가 근로소득이 상위 20%가 안 되는데 하위 20%인데 그러면 나는 투잡 뛰면 되고 쓰리잡 뛰면 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럼 끊임없이 일만 하고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정말 부자가 될까? 여러분 혹시 자문자듭 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많이 일하면 부자가 될까? 그건 분명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 더 많이 일해서 부자가 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 25시간, 30시간 일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더 많이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나의 가치를 끌어올려라. 특히 20대, 30대 이 청년층 또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투자해서 돈 벌고 이런 걸 집중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끌어올릴까?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또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역량을 내가 확보할까?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인재가 될까?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경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 경제는 어떻고 유망한 산업은 무엇이고 어떤 미래 역량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그런 역량을 갖춰나가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여러분들도 경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식 투자에서 부동산 투자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의 역량을 개발할까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그게 부의 원리일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 다음이죠.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도 역시 부자가 될 수 있는 경로예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여러 기업인들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소위 사업을 통해서 사업소득을 영위함으로써 부자가 된 경로에 놓여 계신 분들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 사업소득자는 소위 조직을 운영하는 거고요.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죠. 조직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 사업소득자, 이런 경영자들의 마인드는 모든 그 부문별 역량을 다 갖출 수는 없거든요. 결국 적재적소에 최적의 인물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누리는 게 사업이라는 거죠. 결국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사업소득을 영위해서도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소득을 영위해서 부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분명 이 방향성은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조립할 수도 없고 디자인할 수도 없고 도색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세일즈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매 조달을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각 부문별 최적임자를 배치하고 그들을 잘 활용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로이한다. 인플로이한다라는 이 영어 개념은 정확히 use 영어 단어랑 같은 의미입니다. 사용하다예요. 결과적으로 사업소득을 영위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나의 자질을 확인해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어떤 기업의 대표가 돼서 경영자가 돼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림을 그리신다면 아주 좋은 방향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고민하신다면 나는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는가? 또 내가 리더로서 이들의 존중을 받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할 때 잘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경제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사업소득이거나 근로소득을 차치하고 전체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자 중에서 상위 10%, 상위 5% 그 정도에 부합한다면 사실은 굳이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그 소득만 영위해도 충분히 부자가 되는 경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상위 5% 고소득층, 고자산가, 소위 VVVIP, 증권사, 보험사, 은행사, 이들의 VVVIP, 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재테크에 더 민감해요.
오히려 경제 공부의 현안이에요. 앞으로 어떤 자산의 가치가 더 상승할까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해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까 떨어질까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영위해서도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상위 5%의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상위 5%를 제외한 나머지 절대 다수는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나는 열심히 성실히 더 가난해진다 라는 것을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소위 세 번째 소득, 재산 소득에 대한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세 번째, 이 재산 소득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를 해요. 배당을 받죠. 은행에 저축을 해요. 이자를 받죠. 이게 다 재산 소득이에요. 결과적으로 정말 많은 절대적인 다수가 경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성실히 일하면 나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자산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될까를 질문하고 답변을 찾기 위해 경제를 공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올해 6년째 경제 전망서를 준비해 오고 있는데요. 저는 2050년까지 경제 전망서를 쓰기로 독자분들과 약속을 한 상태지만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달라지는 경제 여건을 들여다보고 기업이 어떤 경영 전략으로 대응을 할까, 달라지는 경제 환경을 보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경제 정책으로 잘 돌파구를 마련할까 하는 것을 제안하기 위함인데, 가계, 재테크 관점에서의 경제 전망은 앞으로 어떤 자산의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될까를 그려보는 일이다. 앞으로 어떤 자산의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될까? 그 높게 형성된 자산을 나의 소득의 일부와 바꾸는 노력. 그게 뭡니까? 그게 재테크죠. 재테크가 뭐라고요?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것. 나의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꾸는 게 재테크인데, 그죠? 주식, 부동산, 채권, 제가 그 전에 추천해드렸던 원유 선물, ETF 할 것 없이 수많은 어떤 자본 자산과 나의 소득을 바꾸는 게 그게 재테크인데, 재테크를 잘하는 건 뭐예요? 앞으로 올라갈 자산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경제 전망이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올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내려갈 것입니까? 그냥 성실히 열심히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계층도 일부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떤 자산에 올라탈 것인가, 돈이 돈을 벌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재산소득을 가지고 이 재산을 축적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네 가지 소득 관점에서 그 방법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경제의 순환 주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확장 국면인지, 둔화 국면인지, 침체 국면인지, 그리고 회복되는 국면인지 경기의 순환 주기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 경기 순환 주기에 맞게 나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가야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면 빨강색이 경기의 순환 주기예요. 경기의 순환 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광공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PMI 지수 이런 거죠. 혹은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선행하는 게 뭐죠? 바로 주식시장, 채권시장, 환율시장이죠. 그것보다 후행하는 게 뭐죠? 부동산시장, 고용시장. 결과적으로 경기의 순환주기를 이해하고 각 자산시장, 자본시장의 특징을 규명진 다음에 경기의 순환주기에 앞서서 주식에 들어가거나 경기의 순환주기에 뒤서서 부동산에 들어가거나 이런 관계를 규명해 나가면서 올바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이게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22년 10월에
2023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23년 중반 정도가 되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을 찍고 다소 해소되고 또 주택 거래량이 다소 늘고 그리고 매매 가격 상승률이 계속 마이너스이다가 이제 0을 통과하는 지점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집값이 계속 조정될 테니 성급하게 가격 떨어졌다고 냉큼 사는 일이 아니라 좀 천천히 사셨으면 좋겠다. 근데 하반기에는 내 집 마련의 시점이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봐도 23년 경제가 지독히 어려워요. 지독히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1, 2분기보다 3, 4분기가 조금 좋아요. 경기 바닥을 찍고 다소 회복된, 회복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1, 2분기보다는 나은 모습으로 전개되는 변곡점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곡점 지점에 경기의 바닥을 찍고 변곡점을 맞이하죠. 물가라는 지표는 정점 찍고 하향 안정화돼서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떨어지죠. 세 번째, 금리는 추가적인 인상이 하반기 중에 끝나죠. 라스트 댄스죠. 다 변곡점이에요. 역시 미분양 주택,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 보면 미분양 주택 건수도 7만 5천 호 정점을 찍고 이제 완만하게 해소되는 흐름이었죠. 주택가격 전망 CSI도 계속 100 밑이었다가 100을 통과하죠. 그 밖에도 경매지수도 하향 안정화되다가 소폭 상승 반전하죠. 수많은 부동산 시장의 지표들도 변곡점을 가리키는 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내 집 마련을 추천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뭐 주식시장도 좀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한 100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는 23년이고 주가 침체는 22년이다. 22년 10월이 주가의 저점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경기에 선행하냐 부동산은 후행하냐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렇게 경기 순환 주기를 이해하고 각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특징을 규명진 다음에 그 시대 그 국면에 그 사이클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면 여러분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소위 여러분께서 꿈꾸는 부의 원리를 이해하시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제가 매년 책을 발간하고 있고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이 책의 그 프롤로그를 강의로 하면 바로 오늘과 같은 이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목적 자체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앞이 안 보이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 벽 뒤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책을 집필했었거든요. 여러분께서 이번 100번째 경익남 시리즈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조금 이해하고 부의 원리를 좀 가늠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사파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 그림은요 4명의 맹인이 한 명의 안내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1568년에 그려진 독일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맹인은 그 길을 안내하는 자도 맹인이에요.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나를 안내하는 자가 눈을 감고 있는지 눈을 뜨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내가 눈을 떠야 나를 안내하는 자가 옳은 길을 안내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 어떤 글을 읽을까, 어떤 책을 읽을까, 어떤 유튜브를 볼까, 어떤 인플루언서의 말을 들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는 이 시대에 적어도 내가 경제의 언어를 장착하고 경제를 읽는 능력을 보유하고 그리고 그 진위를 구분하면서 누구의 말을 들을까, 어떤 글을 읽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제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도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지금 100회지만
앞으로 남은 200회 또 앞으로 남은 1000회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